자,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관리 해설 문항을 맡은 새로운고등학교 하이룬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생활관리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지금 1등급 컷이 45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도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릴 만한 그런 선지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난이도가 있었다는 이유는 기존 선지에서, 즉 기출문제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선지보다는 뭔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제시문에서, 즉 선지가 아닌 제시문에 있던 내용으로 선지를 구상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제 해설 영상을 찍으면서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게 그냥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오답노트만 정리할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해야 좀 기출 변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할 때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지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EBS 기준으로 오답률이 높은 6문제를 가져와서 해설을 시작할 건데, 해설을 듣고 여러분들 놓쳤던 개념이나 아니면은 좀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 놓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문제는 5번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5번 문제는 이제 선생님 많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였죠. 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문제입니다. 이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 문제는 보통 이제 뭐 여러 사상가가 있지만 보통 이제 요나스 그리고 하이데거 그리고 얘네들과 비교될 수 있는 야스퍼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데, 이번에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제시문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자,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라 기술은 타른패. 자, 타른패가 나오면은 하이데거라고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타른패한 방식이다. 즉 기술은 은폐되어 있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본질을 갖고 있고, 이게 기술의 본질이다. 즉 기술은 그동안 우리가 망각되었던 또는 감춰져 있었던 것들을 타른패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기술의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기술의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이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는 하이데거 입장이고요. 자, 을을 보면은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악도 아니다 하는 거는 야스퍼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기술 그 자체는 선 그리고 악도 아니라 바로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기술이 이제 도구로서 활용될 때는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도 가치 판단이 필요하고 활용 자체도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활용에 있어서 둘 다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그 선지들을 분석해 볼 건데, 하이데거,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즉 기술의 본질은 이 타른패죠.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데거 입장이 맞습니다. 그럼 이 기술의 본질이 뭐냐? 바로 탈은폐입니다.
타른페의 방식이 바로 기술의 본질인데, 요거를 망각하고 기술을 너무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데거 입장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술은 하이데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식이 바로 타른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요. 그럼 기역 니은이 포함되지 않은 2, 3, 5번은 다 틀린 답이고요. 자, 딕은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활용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했죠. 즉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기술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용과 악용은 다른 근원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될 때는 선과 악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가치를 판단해서 선한 내용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자, 리을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기술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가능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 아까 도구 활용 둘 다 가능하다 봤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즉 기술은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두 사상과 맞고요. 다만 갑은 기술 그 자체도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활용할 때는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공통점은 도구로서 사용됨은 부인할 수 없다 라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자 9번 문제 볼 건데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환경윤리죠. 환경윤리 파트고, 환경윤리는 이제 매해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가 되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오답률이 49.7%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환경윤리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환경윤리는 워낙 많은 사상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갑을병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최우선이겠죠. 자, 보면은 갑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있음 이상이 포함되고 있대요. 그래서 삶의 주체는 지각과 기억, 쾌고 감수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레건이고요. 자, 레건은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죠. 자, 그리고 모든 유기체는 목적적 삶의 중심이다. 테일러입니다. 자, 테일러는 목적적 삶의 중심에 있는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고요. 자,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혹은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라고 보고 있는 칸트입니다. 자, 칸트는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목적으로 존중받는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선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역으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자,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도덕적 주체, 즉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요.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칸트를 포함한 인간 중심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상가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칸트를 빼고 갑과 을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레건만의 입장이 아니라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 C에 들어가야 옳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기억해야 될 거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인간만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말을 풀었으면은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레오폴드가 오건 싱어가 오건 슈바이처가 오건 다 동의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니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이다. 즉 동물학대를 금지해야 하는 근거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는 칸트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동물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인간의 도덕성과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도덕성과 존엄성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요거는 칸트만의 입장, B에 해당하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선지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했던 선지일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글씨가 좀 줄어서 줄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생태계 구성원만이, 자, 그럼 생태계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포함되는 게 이제 인간 또는 동물 또는 식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구성원과 대비되는 생태계 그 자체에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에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그 두 명이죠. 바로 그 레오폴드랑 네스, 이 두 사상가가 긍정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 지위를 지닌 존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도, 즉 생태계 그 자체에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보니까 레오폴드랑 네스는 긍정할 수 있지만 그 외 사상가들은 이 말에 긍정을 하지 않겠죠. 왜? 다 개체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XXX, 그 모든 사상가들이 다 X를 주장하는 그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리을 수단으로서만 이용돼서는 안 되는 존재를 우리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칸트 내재적 가치를 갖는 인간 도덕적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테일러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생명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레건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가진 동물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불병 세상가의 공통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10번 문제인데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가 나오기 때문에 세계평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평화하면 이제 보통 갈퉁과 칸트가 나오는데 이 문제도 딱 갈퉁과 칸트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갑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집체적 폭력은 구조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폭력들을 합법화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갈퉁이고요. 자,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 연방에 기초된다. 평화혁명을 얘기하고 있네요. 바로 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진짜 평화가 뭐냐? 갈퉁은 적국적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적국적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마저도 없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보면서 이 영구 평화는 평화연맹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적국적 평화 아닌 소극적 평화, 그 다른 평화, 즉 소극적 평화가 있어요.
갈등이겠다. 이성구축 평화는 지적적인 폭력만 없어도 달성 가능하다 라고 보였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일시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평화조약이 있죠. 군대를 해상하고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평화조약은 일시적 평화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지를 분석해 볼게요. 기억, 갈등.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결코 평화는 실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갈등이 뭐라고 했어요? 평화는 오직 평화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즉, 갈등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단마저도 평화로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평화적이 않은 수단으로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죠. 왜? 평화적이 않은 수단이란 폭력을 내포하기 때문에 폭력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갈등은 구조적 착취를 정당 수단으로 예술도 있다고 하는데 갈등이 뭐라 그러냐? 이 간접적 폭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구조적 폭력, 구조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일어나는 구조 폭력과 이 구조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재 체제에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근데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 또는 문화 또는 영화 또는 드라마, 만화를 통해서 이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시민들의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1960년대 70년대 때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삶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부모들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인간 멸고 이런 식으로 남한을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 시민들이 북한의 자본주의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당연하듯이 정당화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구조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폭력을 정당화 수단으로 문화적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 갈등의 입장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구평화는 반드시 평화연맹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조약은 영구평화가 아니라 일시적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친다는 말을 통해서 디귿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리을. 정치체제 개선 없이 진짜 평화 보장될 수 없다. 자,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적인 폭력들, 억압과 혹은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봤고요. 칸트도 시민 평화연맹에 참여하는 국가는 반드시 공화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공화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체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정치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와서 14번 볼 건데요. 14번은 불복종 문제네요. 시민 불복종 문제고요. 오랜만에 원래 이 불복종이라는 게 보통 롤스와 싱어의 문제를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갑을병이 나왔죠. 바로 소로가 등장했어요. 자,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병이 소로인데, 자, 얘네가 이제 그 불복종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자, 미안해요. 롤스는 불복종의 근거를 뭘로 보냐? 바로 정의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합격하게 위반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싱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죠. 이 불복종이 가져올 최다수 최대행복을 산출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의 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자, 이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주적인 합법적인 법이 바로 불복종의 대상이죠. 자,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법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될 수 있다. 룰스 맞고요. 긍정하고 룰스 긍정. 자, 싱어 민주적 합법적인 법이라도 최대한 행복을 현저히 침해하는, 즉 그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다 봤고요. 그리고 소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도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불복종할 수 있다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세 사상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 싱어는 긍정하고 소로는 부정. 양심에서 비롯된 심의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면 정당성을 활용할 수 있는가? 자, 싱어가 뭐라고 하냐? 공리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만약에 이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면 이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게 불복종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큰데 불구하고 불복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봐봐, 저 법에 대해서 지금 불복종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그러면 이 법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실패 가능성이 너무 크면은 이 불복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싱어는. 그래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디귿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불복종이, 그리고 그 소로 같은 경우에는 걔네 양심에 약간 소로는 노박부예요.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 불복종을 이행해야 됩니다, 소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로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요 니은이 맞고요. 자, 디귿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 옹호의 가능성이 싱어는 높다고 봤죠. 반대로 법에 대한 존중이 낮은 민주사회일수록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 법에 대한 존중이 낮으면은 사람들이 불복종을 하고 보면서 뭐야, 나도 법을 어겨야지, 나도 법을 어겨야지 이러면서 불복종의 정당성에서 되게 회의감을 들게 하는데, 그 법에 대한 존중이 높은 민주사회일수록 어떤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저 법이 부정이하구나, 저 법이 손해를 많이 일으키구나, 그러면은 저 불복종은 정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 사회에서는 불복종을 보고 그럼 나도 법을 지키지 않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싱어의 입장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D 소로의 입장,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만 근거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와서 분배정의 보도록 할게요. 자, 무지의 벨을 쓰고요. 노직입니다. 자, 롤스 같은 경우와 노직 같은 경우 이제 분배가 항상 나오는 건데, 자, 바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정의로운 분배의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말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정의로운 분배의 결과로 생긴. 자, 요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의로운 분배 결과라는 것 자체가 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고요. 이 정의의 원칙은 어떻게 결정돼요?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한 합의를 거쳤죠. 원칙상에서 무죄의 배를 쓰고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정한 절차를 거친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든 결과도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긴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불평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롤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롤스 자체가 이 사회를 사회 협력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사회 협력체로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죄송해요. 글씨가 이게 자꾸 이렇게 못하다네. 이익이 되도록 하면서 이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분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이익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자체가 모두 사회 협력적이어야 된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즉 내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해야 정의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룰스의 입장 맞고요. 그러면 기억이 포함되지 않은 2, 3, 5번 다 틀리고요. 자, 디귿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텐데, 자 보시면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 역할이 허용돼서 한다. 노직이죠. 자, 근데 노직이 이제 국가의 역할을 분배 교정도 물론 한다고 봤지만 어떤 것도 얘기해요? 바로 치안 유지 또는 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 뭐 이런 거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다른 나라 쳐들었단 말이죠. 근데 최소국가가 미안해, 나는 재분배, 부정에 대한 분배 교정만 해야 돼, 이 침략에 내가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최소국가도 요거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분배 교정으로만 국한시키는 거는 노직의 입장이라 볼 수 없죠. 되게 틀리고요. 자, 각각 리을 분배정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를 보장해 있다. 요거는 룰스의 입장이고요. 노직은 요거는 인정하지만 요거는 인정하지 않죠. 자,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한다는 거는 노직의 입장에서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룰스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운 등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는 것도 분배정의의 목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교정정의입니다. 자, 교정정의.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칸트고요. 자,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거나 보존하려고 궁구한다. 즉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했다. 루소고요. 타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베카리아죠. 자, 갑이 칸트, 을이 루소, 병이 베카리아입니다. 자, 얘네 세 사상가의 입장을 이제 선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AF 1번 AF는 칸트가 베카리아랑 루소랑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비판.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베카리아한테는 허용 가능하지만 루소한테는 비판이 안 되죠. 왜? 루소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살인자를 시민사회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는 점은 루소도 긍정하기 때문에 이게 베카리아한테는 맞지만 루소한테 허용될 수 있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자, 근데 루소에게 있어서 이 사형은 국가 존립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아니라가 틀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B가 아니라 오히려 칸트가 루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합당한 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루소는 국가 존립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형이 집행된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루소가 칸트를 비판할 수 없고요. 오히려 칸트가 루소한테 비판할 수 있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회계약을 근거해 모든 종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루소는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루소도 사회계약을 근거해서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루소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4번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라고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비판하고 있는데,
자, 루소는 이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바로 계약자인 이 살인자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했다고 볼 수 없어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그러면 5번이겠네요. 자, 5번이 뭐냐? 자, 이거는 5번이 바로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인데,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난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칸트가 바로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르고 있죠. 자, 근데 베카리아는 형벌에 뭘 따져요? 바로 범죄 억제 효과를 따집니다. 아, 미안해요. 그래서 만약 범죄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면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즉 어떤 죄에 대해서 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거가 범죄 억제 효과를 더 가져온다면은 그 형벌은 정당할 수 있다고 베카리아는 주장하지만, 칸트는 동해보복 원리이기 때문에 정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베카리아가 칸트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6월달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봤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선지들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6월, 9월 수능에서 제시문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제시문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에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